30년을 함께한 친구가 3천만 원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친구 미선 씨가 계모임 돈 전액을 가지고 잠적했고 6명의 할머니들은 하루아침에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른을 앞둔 할머니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경찰도 포기한 사건을 그들은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배신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잃어버린 돈과 우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야기 길을 걸어주세요.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 씨는 평소처럼 동네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30년째 이어온 계모임 정산일이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영애 씨는 벌써 와서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고 순자 씨는 휴대폰으로 손주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경자 씨와 명자 씨도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총무를 맡고 있던 미선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10분이나 지났지만 미선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없던 미선 씨였습니다. 영애 씨가 미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에서는 차갑게 꺼져 있다는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정숙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미선 씨의 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6명의 할머니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의 눈빛에 같은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미선이네 집에 가봅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서둘러 카페를 나와 미선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0분 거리의 빌라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굳게 잠긴 문과 우유바지에 쌓인 신문들이었습니다. 경자 씨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미선 씨요, 어제 아침 일찍 큰 가방 2개를 들고 나가시던데요. 택시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영애 씨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궤도는요, 3천만 원이나 되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정숙 씨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가 그들을 배신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5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아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돈으로 손주 대학 등록금을 보태주려 했습니다. 영애 씨는 남편 병원비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경자 씨는 낡은 집을 수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절실한 돈이었습니다.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미선 씨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결혼식 때 서로의 들러리를 섰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며 함께 늙어왔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를 의지했고 기쁠 때마다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배신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6명의 할머니들은 그렇게 미선 씨의 집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철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계모임은 어떻게 됐어? 철수 씨의 밝은 목소리가 정숙 씨의 귀에 멀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이가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정숙 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철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3천만 원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숙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철수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하지만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우리가 미선이를 믿고 맡긴 거라 계약서 같은 것도 없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들끼리 나눈 계모임이었습니다. 서로를 믿었기에 공식적인 문서 같은 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들, 일단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형사의 말에 영애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그냥 당하고 살라는 겁니까? 형사는 난처한 듯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계좌 이체 기록이 있으십니까? 정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금으로 냈어요. 매달 모임 때마다 현금으로.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영수증이나 받은 문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순자 씨가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지만 미선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개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수배는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이런 경우 대부분 돈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미선 씨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점점 낯선 사람의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철수 씨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에 넣은 밥이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네를 걷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정숙 씨는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 나이 먹고 친구한테 속았다더라. 개돈을 현금으로 냈다던데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 어휴, 조심성이 없어서 그렇지. 정숙 씨는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급히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신당한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마치 속은 그들이 잘못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수술을 미뤄야 했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에게 등록금을 보태주지 못해 미안해했습니다. 경자 씨는 누수가 심한 집을 수리하지 못한 채 비가 올 때마다 대야를 받쳐놓아야 했습니다. 명자 씨는 충격으로 혈압이 올라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통화는 침묵과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무너져야 하는 걸까?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봅시다. 약속 장소는 경자 씨의 집이었습니다. 6명의 할머니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달 사이 모두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경찰도 어렵다는데. 정숙 씨는 영애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이 못하면 우리가 하면 돼요. 순자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어떻게요? 정숙 씨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지난 한 달 동안 혼자서 여러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미선이의 행적을 추적해 봤어요. 그녀는 공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미선 씨의 최근 행동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라지기 한 달 전부터 미선이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정숙 씨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2달 전쯤 미선이가 갑자기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더니 여러 곳을 알아봤대요.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중고차 매매상을 들락날락했고요. 경자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미선이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네요.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미선이의 딸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명자 씨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딸이요? 미선이 딸은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정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딸은 부산에 살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알던 미선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직접 미선이를 찾읍시다. 경자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도와드릴게요. 제가 젊었을 때 은행에서 일했잖아요. 돈 흐름 추적하는 건 좀 알아요. 영애 씨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남편이 옛날에 경찰이었어요. 아직도 옛날 동료들이랑 연락하고 지내는데 정보 좀 얻어볼게요. 순자 씨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컴퓨터는 손주한테 배워서 좀 할 줄 알아요. 인터넷으로 정보 찾는 거 제가 할게요. 명자 씨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발품 팔 수 있어요. 아직 다리 튼튼하니까요. 정숙 씨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무기력하게 주저앉았던 할머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정숙 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들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인터넷 카페와 부동산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미선 씨가 알아봤다는 부동산 정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자 씨는 은행 후배에게 연락해 계좌 추적 방법을 물었습니다. 비록 미선 씨의 계좌번호는 몰랐지만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의 옛 동료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명자 씨는 미선 씨가 다녔던 동네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정숙 씨는 이 모든 정보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공책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점점 미선 씨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후 순자 씨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 한 부동산 사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달 전 미선 씨의 이름으로 올라온 매물 문의 내역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지역 전원주택 매물이었습니다. 정숙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경상도 혹시 미선이가 거기 있는 거 아닐까요? 영애 씨가 남편에게 물어본 결과 미선 씨의 고향이 경상도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경상도로 갑시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정숙 씨와 영애 씨, 경자 씨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났습니다. 순자 씨와 명자 씨는 집안 사정으로 함께 가지 못했지만 뒤에서 정보를 계속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3명의 할머니는 경상도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미선이를 찾을 수 있을까? 불안함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안 됩니다. 4시간의 버스 여행 끝에 그들은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공기는 맑았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정숙 씨는 미리 조사해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온라인에서 미선 씨가 문의했던 그 부동산이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부동산 중개인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르신들 집 보러 오셨어요.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친구가 한 달 전쯤 여기서 집을 알아봤다는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중개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 달 전이요. 글쎄요. 사람이 많이 와서. 경자 씨가 가방에서 미선 씨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분이에요. 중개인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분 기억나요. 전원주택 보러 오셨죠. 정숙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그분이 집을 계약했나요? 중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결국 계약은 안 하셨어요. 근처 다른 동네 쪽을 알아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동네요? 중개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차로 30분 정도 가는 산골 마을 쪽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세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중개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정숙 씨는 근처 택시 기사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전원주택이 있는 산골 마을이 어디예요? 기사는 2곳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는 차로 20분 거리, 다른 하나는 40분 거리였습니다. 정숙 씨는 가까운 곳부터 가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마을은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고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은 마을 입구 구멍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한 달 전쯤 새로 이사 온 사람 있어요? 가게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여긴 다 오래 산 사람들 뿐이요. 첫 번째 마을은 실패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택시를 타고 2번째 마을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더 외진 곳이었습니다. 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숨어 살기엔 딱 좋은 곳이네요. 그들은 마을 입구에서 밭일을 하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 근처에 새로 이사 온 분 계세요? 할아버지는 낫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왔다면 저기 산 중턱에 집 한 채 있제. 한 달쯤 됐나? 정숙 씨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할아버지는 턱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것 같던데 조용하게 지내더라고. 세 할머니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미선 씨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정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경자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합시다. 정말 미선이가 맞는지. 그들은 할아버지가 가리킨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10분쯤 올라가자 작은 전원주택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고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다리로 대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경자 씨와 영애 씨가 그녀의 양옆을 지켰습니다. 정숙 씨가 대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보았습니다. 마당에서 화분을 만지고 있는 여자를 미선 씨였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돈을 들고 도망친 배신자였습니다. 정숙 씨의 손이 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정숙 씨는 대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에 미선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선 씨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화분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정수가. 미선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숙 씨는 한 발 한 발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자 씨와 영애 씨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미선 씨는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정숙 씨는 미선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간 찾아 헤맨 친구였습니다. 미선 씨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샜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찾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선 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영애 씨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30년을 함께 했잖아. 미선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자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돈 당장 돌려줘. 미선 씨는 고개를 더욱 떨궜습니다. 돈이 없어. 영애 씨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3천만 원이나 가져갔잖아. 미선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다 썼어. 단 한 푼도 안 남았어. 정숙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미선아?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미선 씨는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사기를 당했어. 2년 전에. 미선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투자하면 체인점으로 키워준다고 했대. 딸은 그 말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았어. 하지만 그건 사기였어. 미선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딸은 빚더미에 앉았고 식당도 망했어.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왔고 딸은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어. 정숙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딸을 살려야 했어. 미선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개돈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조금만 빌려 쓰고 갚으려고 했어.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았어. 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전부 다 쓸 수밖에 없었어. 경자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배신한 거야. 우리도 그 돈이 절실했어. 미선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아, 다 알아. 변명할 생각 없어.
그녀는 마당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정말 죄송해 죽을 죄를 지었어. 정숙 씨는 미선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묘하게도 안타까움까지. 미선아, 우리가 친구잖아.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우리한테 도움을 청했으면 다 같이 방법을 찾았을 텐데. 미선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어.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정숙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도망치는 게 해결책이었어. 미선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애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정말 한 푼도 없다는 거야.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빚을 다 갚고 나니 남은 게 없었어. 이 집도 월세야 보증금도 없는. 경자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속의 고요함만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 숨을 내쉬고 미선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일어나. 미선 씨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해결하자. 미선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정숙 씨는 미선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야.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미선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애 씨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정수가 무슨 소리야? 제가 우릴 배신했잖아.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선이도 피해자야.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경자 씨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도망친 건 잘못이잖아. 정숙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아,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가 미선이를 버리면 우리 우정도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녀의 말에 영애 씨와 경자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다시 미선 씨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선아, 일어나. 같이 가자. 미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미선 씨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우정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할머니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미선 씨도 함께였습니다. 순자 씨와 명자 씨는 미선 씨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자 씨가 돌아서려 했지만 정숙 씨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명자야, 일단 이야기 좀 들어봐. 6명의 할머니는 경자 씨의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선 씨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딸이 당한 사기 빚더미에 앉게 된 경위, 그리고 개돈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명자 씨는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딸은 어떻게 됐어?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빚은 다 갚았어. 하지만 딸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어. 정신적 충격이 커서 지금은 제대로 일도 못하고 있어. 명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힘들긴 마찬가지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어. 우리 딸까지 도와주자. 영애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숙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미선이 딸을 사기친 사람을 찾아내는 거야. 그 사람한테서 돈을 받아내면 우리 돈도 돌려받을 수 있어. 경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야. 경찰도 못 잡았을 텐데.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미선이를 찾아낸 것처럼 그 사기꾼도 찾아낼 수 있어.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나 지났는걸.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기꾼들은 같은 수법을 반복해 그러니까 비슷한 피해자들을 찾으면 돼. 순자 씨가 눈을 빛냈습니다. 아, 인터넷으로 피해 사례를 검색해 보면 되겠네요.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피해자들끼리 정보를 모으면 그 사기꾼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 거야. 명자 씨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정숙 씨는 명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야, 우리 미선이를 찾아냈잖아. 이것도 할 수 있어. 명자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들의 두 번째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인터넷에서 식당 투자 사기 피해 사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카페와 커뮤니티를 뒤져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경자 씨는 은행 후배를 통해 사기 사건의 돈 흐름을 추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의 옛 동료인 전직 형사를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명자 씨와 미선 씨는 직접 발로 뛰며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2주일 후 순자 씨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언니들,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3명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 이름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경자 씨가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김태준은 다양한 가짜 회사를 만들어 사기를 쳤던 전과자였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다녔습니다. 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 2년 전에 부산에서 활동했대요. 정확히 미선이 딸이 당한 시기예요. 미선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찾아야 해.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정숙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미끼가 되는 거야. 영애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끼라니? 정숙 씨가 설명했습니다. 김태준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같은 사기를 치고 있을 거야. 우리가 투자자인 척하면 그 사람이 나타날 거야. 경자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한테 잃을 게 뭐가 더 있어. 순자 씨가 인터넷에 가짜 투자 의향서를 올렸습니다. 소규모 식당 체인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열흘째 되는 날 순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경쾌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올리신 투자 의향 글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외식업 컨설팅을 하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순자 씨는 다른 할머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김태준과의 만남은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자 씨와 경자 씨가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변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영애 씨의 남편 전직 경찰 철수 씨도 함께 했습니다. 그는 몰래 녹음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약속 당일 순자 씨와 경자 씨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순자 씨와 경자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태준은 서류 가방에서 화려한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저희 회사는 프랜차이즈 사업 전문입니다. 그는 능숙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률 성공 사례 투자 방법까지 모든 것이 그럴듯했습니다. 경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김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최소 2천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6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 정도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더욱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자 씨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행에서 오래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증 좀 볼 수 있을까요? 김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아, 물론이죠.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 경자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맹점 리스트도 보고 싶은데요. 김태준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것도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있다 보니 조심스러워서요. 김태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신중하신 게 좋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일단 오늘은 상담만 하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카페 밖에서 지켜보던 정숙 씨는 김태준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미선 씨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저 사람이야. 딸한테 투자하라고 꼬드긴 사람. 정숙 씨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만남이 끝나고 순자 씨와 경자 씨가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태준은 여유로운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들은 근처 식당에 모여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녹음은 잘 됐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직접적인 사기 행위가 드러나야 해요.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철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투자하는 척하면서 계좌 이체를 하려고 해야 해요. 그때 그 사람의 계좌 정보를 확보하고 녹음도 더 확실하게 하는 거죠. 경자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철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은행까지만 가면 돼요. 거기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경찰이 움직여 줄까요? 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사기 행각을 잡으면 경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후배한테 미리 이야기해 놓을게요. 일주일 후 순자 씨는 김태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매우 기뻐하며 빠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만남 장소는 은행 근처 카페였습니다. 할머니들이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약속 당일 순자 씨와 경자 씨는 다시 김태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미선 씨도 함께 갔습니다. 김태준은 미선 씨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년 전 그는 너무 많은 사람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경자 씨가 계약서를 받아 찬찬히 읽었습니다. 군데군데 이상한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계좌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김태준이 종이에 계좌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경자 씨가 그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김태준이 재촉했습니다. 그럼 은행 가실까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4명은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안에는 이미 철수 씨와 그의 후배 형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창구로 가려는 순간 미선 씨가 김태준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김태준이 돌아보았습니다.
미선 씨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2년 전에 부산에서 제 딸을 속인 사람이죠. 김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경자 씨가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계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냈어요. 김태준은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와 형사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김태준 씨 맞으시죠?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올가미가 조여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태준은 구속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그의 범죄 행각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30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검찰은 김태준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는 사기로 번 돈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 두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를 비롯한 6 할머니들도 개 돈의 대부분을 회복했습니다. 완전히 다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미선 씨의 딸도 2년 전 빼앗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가을 어느 날 6 할머니는 다시 동네 카페에 모였습니다. 그 악몽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케이크에 초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 축하하자. 미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영애 씨가 미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말해 다 지난 일이야. 순자 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냈잖아. 명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미선 씨에게 가장 차갑게 대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경자 씨가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 다 같이 불어요. 6 할머니는 함께 초를 불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꺼지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정숙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배신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우정은 배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들 나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랑 같이 있으면 돼. 영애 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다시 개모임 시작하자. 순자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요, 다시요. 경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는 거야. 은행 통장 만들고 투명하게. 명자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입출금 내역 다 같이 확인하고. 미선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행복한 순간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기력해질 필요는 없다고. 이른을 앞둔 나이에도 그들은 해냈습니다. 경찰도 포기한 사건을 그들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사기꾼을 잡아내고 잃어버린 돈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정을 지켜냈습니다. 영애 씨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6 할머니는 가까이 모여 앉았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그들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젊은이들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삶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그녀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정숙 씨 뉴스 봤어요. 정숙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뉴스요?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은 앞둔 할머니들이 사기꾼을 잡다. 정숙 씨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계모임 배신부터 추적 과정, 그리고 사기꾼 검거까지.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정숙 씨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뭐려, 우리도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슈퍼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이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수군거리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응원의 눈빛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는데 포기하고 계셨어요. 근데 기사 보고 용기를 얻으셨대요. 정숙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숙 씨는 남편 철수 씨에게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철수 씨는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그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 정숙 씨는 남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보인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시련을 통해 더 깊어진다는 것. 석 달 후 미선 씨의 딸이 새로운 식당을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정성껏 준비한 곳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6 할머니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미선 씨의 딸은 그들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숙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후회하시는지 저도 알아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어머니 마음의 짐을 덜어드릴게요. 식당은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서비스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는 매일 식당에 나가 딸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며 딸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6 할머니의 계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유대감이었습니다. 매달 모임 때마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나누고 건강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만을 위해 모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봄날 정숙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영애 씨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영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가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정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우리 다 같이 한 거지. 영애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일어섰잖아. 정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 공기가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다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30년 지기 친구가 배신할 줄. 그리고 그 배신이 오히려 우정을 더 깊게 만들 줄. 이른을 앞둔 나이에 사기꾼을 잡아낼 줄.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던 세상에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신이어도 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해낼 수 있다고. 벚꽃 한 잎이 정숙 씨의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바라보았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아름다운 꽃잎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 피어났다가 지는 꽃잎. 그것이 바로 인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피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나느냐였습니다. 정숙 씨는 영애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하자. 영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죽을 때까지 친구야. 두 할머니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삶의 무게를 견뎌낸 손이었고 서로를 지켜준 손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다른 할머니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선 씨, 경자 씨, 순자 씨, 명자 씨였습니다. 그들은 손을 흔들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여섯 할머니는 벚꽃 나무 아래 둘러앉았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할머니들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들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그들을 약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삶의 지혜와 용기로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들, 내가 다시는 실망시키는 일 없을게. 정숙 씨가 미선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아, 우리 믿어. 그 말에 미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과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그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정숙 씨는 눈을 감고 이 순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낸 친구들과의 이 소중한 시간을.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렇게 의미 있게 살겠다고.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누군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정숙 씨는 마지막으로 벚꽃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분홍빛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들은 해냈습니다. 배신을 극복하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정을 지켜냈습니다. 여섯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많은 순간들을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우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까지나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우정이 있는 한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니까요. 봄날의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섯 할머니는 그 노을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정숙 씨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신이어도 할 수 있습니다였습니다. 청중석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배신당했을 때의 절망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싸웠던 과정들, 그리고 결국 이겨낸 이야기를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정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많고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강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정숙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지와 용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복지관을 나온 정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할 일은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친구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경쾌한 발걸음으로 친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살아가는 6할머니.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한 영혼이.